오후 3시 14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가 아이 방의 정적을 깼다. 이지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8개월 된 불룩한 배가 허벅지에 닿았다. 그녀는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노란색의 아주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개고 있었다. 이 옷을 입은 미래의 아들 얼굴을 상상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며 일어난 지원은 한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화면도 보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지원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남편 박민우 씨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폐 속에 멈춰버린 듯했다. 노란 베넷 저고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라고요. 살아있나요? 무사한가요? 수화기 너머의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살아계십니다. 이지원 씨.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만 차 안에 혼자 계셨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이 납덩이 같은 무게감을 안고 허공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즉시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당연하지. 분명히 어떤 중요한 고객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큰 계약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우는 수입 고급차 매장의 영업본부장이었다. 그는 그야말로 일에 살고 일에 죽는 사람이었다.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묻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저희 보고서에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이지원 씨. 동승자 역시 입원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끊었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쥔 채였다.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노란 베넷 저고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점점 더 어둡고 날카로운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온몸을 감싸고 다리까지 타고 흘렀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랍장에 기대어 섰다. 고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그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갑과 차키를 집어들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여자는 그녀 자신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창백한 얼굴, 공포로 커진 두 눈,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연약한 방패처럼 보이는 거대한 배,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그녀는 비 내리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차로 달렸다. 빨간 신호등은 하나하나가 고문 같았고 앞에 가는 느린 차들은 견딜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 경찰의 말이 미친 듯이 뛰는 맥박에 맞춰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아산병원은 온갖 기계 소리와 흰 가운, 다급한 목소리들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독약에 찌르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순간적인 구역질을 일으켰다. 지원은 심장이 갈비뼈를 거칠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며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제 남편 박민우요.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어요. 피곤한 눈빛의 간호사가 느릿느릿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했다. 응급의료센터 B구역에 계십니다. 복도 끝에 있는 데스크의 수간호사와 말씀 나누세요. 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절망에 빠진 임신부,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겨웠고 복도는 끝이 없는 것 같았다.
B구역 데스크에는 엄격한 표정의 나이든 간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원 씨. 네, 남편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좌측 요골 골절과 다발성 타박상이 있지만 의식은 있으십니다. 곧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겁니다. 너무나 깊은 안도감이 지원의 몸에 퍼지며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살아있다. 의식이 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데스크를 꽉 붙잡았다. 같이 있던 사람은요? 그녀가 물었다. 간호사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아주 짧은 순간 그 눈빛에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분의 동승자는 옆 병상에 계십니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입니다. 동승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너무 사적으로 들렸다. 간호사가 입원 동의서가 담긴 태블릿을 건넸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지원이 펜을 쥐었을 때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화면 위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당직의가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 박민우, 14번 병상, 동승자 최지연. 그 이름이 그녀의 명치를 강타했다. 마치 폐에서 공기를 한꺼번에 빼앗긴 것 같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805호 이웃 주민 최지연이라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요가 강사이자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을 둔 그 여자. 불과 3일 전 직접 담근 수제 딸기청을 선물하겠다며 문을 두드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아기가 벌써 태동을 하냐고 묻던 그 여자였다. 지원 씨는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라며 손을 잡아주던 바로 그 지연이었다.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태블릿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 안내방송, 복도 안쪽에서 들려오는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모두 하나의 날카롭고 아득한 윙윙거림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배를 감싸 안았고 마침내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 세상이 동의서에 적힌 이름 하나로 쪼그라들었다. 지연, 이웃, 친구, 내연녀. 무릎에 닿는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순간 그 감각만이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청바지를 뚫고 들어오는 냉기, 관절을 짓누르는 압박감, 가슴을 찢어놓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한 둔탁한 통증. 간호사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단단한 손길이 그녀의 팔꿈치를 부축해 벽 쪽의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지원은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없었다. 텅 비고 무거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고 이제 그녀의 뱃속에는 죽은 짐덩이만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가 아니라 배신이라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최지연. 그 이름이 독처럼 그녀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이웃 여자와 나눴던 모든 기억과 대화가 이제는 흉측하고 잔인한 진실 아래 재조명되었다. 설탕을 빌린다는 핑계로 불쑥 찾아오던 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 언제나 교묘하게 민우와 그의 직장, 출장에 대해 묻던 실없는 수다들. 남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안쓰러워라. 지원 씨가 남편을 잘 챙겨줘야겠어요. 예전에는 여자들끼리의 연대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장이 이제는 조롱이자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가장 또렷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뒤이어 떠올랐다. 2달 전 일요일, 아파트 단지 공용 루프탑에서 열렸던 입주민 바비큐 파티였다. 지원은 임신 후기로 접어들어 지친 채 앉아 있었고 민우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만져봐도 돼요? 지금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정하게 묻던 그녀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은 정말 마법 같죠.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걸 깨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멸균된 병원 복도에 앉아 지원은 그 거짓말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공간에서 바로 그녀의 코앞에서 벌어진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 이웃 여자는 결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지켜볼 1등석이 필요했을 뿐이다. 어쩌면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 어쩌면 순수한 가학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신에 대한 질문, 비타민과 입덧에 대한 조언은 연민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고, 임신한 아내가 남편이 짜놓은 거짓말의 거미줄에 대해 얼마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한 수단이었다. 얇은 안경을 낀 진지한 표정의 젊은 의사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이지원 씨, 당직의 김민석입니다. 남편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왼쪽 요골 골절로 깁스를 해야 하지만 신경 손상은 없습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이 모욕처럼 들렸다. 그가 저지른 난장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살아남았으니 운이 좋다는 뜻인가? 제가 볼 수 있나요? 그녀 스스로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목소리로 지원이 물었다. 의사가 머뭇거렸다. 지금 진통제 기운 때문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게다가 같은 병상 구역에 다른 환자분도 계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지원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직업적인 시선은 이 차가운 결의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배, 창백한 얼굴, 더 이상 눈물은 없지만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눈동자를 보았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중환자실 구역은 복도와 녹색 커튼 하나로만 분리되어 있었다. 의사가 커튼을 걷자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졌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병상. 오른쪽에는 얼굴에 긁힌 상처가 있고 왼팔에 하얀 깁스를 한 채 약기운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민우가 있었다. 잠든 얼굴조차도 죄책감에 쌓여 있는 듯했다. 왼쪽 병상. 그로부터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연이 누워 있었다. 이마부터 머리 가장자리까지 붕대를 감은 그녀는 유리알 같은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만의 고통과 다가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녀는 지원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원은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문턱에 얼어붙었다. 공기는 끈적하고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저기 그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의 삶을 규정해버린 거짓말에 살아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한 침대를 쓰고 꿈과 미래의 아이를 함께 나눴던 남편, 그리고 직접 만든 딸기청을 가져다 주며 엄마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자. 이 장면이 주는 은밀함이 그 어떤 고백보다도 그녀를 더 깊이 베었다. 그들은 단순한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 사고를 함께 겪었고 병실을 나누었으며 운명을 함께했다. 그들은 하나였고 그녀는 이 배신의 방정식에 들어맞지 않는 낯선 이방인이자 불필요한 부품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시선이 지원의 시선과 얽혔다. 알아차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뒤이어 공포가 밀려오며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연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해변으로 밀려와
진실에게 공기를 빼앗긴 채 헐떡이는 물고기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두려움은 흉측했고 그 어떤 존엄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엔 뉘우침 따위는 없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공포뿐이었다. 그 눈빛에서 지원은 미소 짓던 이웃도, 요가 강사도, 친구도 보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맹수를 보았을 뿐이다. 지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선을 고정하자 차갑고 날카로운 힘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의 숨통을 조이던 눈물, 비명, 절망이 들어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오직 수정처럼 맑고 잔인한 명확함만이 찾아왔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모든 움직임이 일정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민우의 침대 곁에 멈춰 섰지만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연에게 못 박혀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네.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실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경찰관의 말을 반복하며 그것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지연을 강타했다. 여자는 시선을 하얀 침대 시트로 돌리며 마치 그 안에 숨으려는 듯 몸을 웅크렸다. 지원 씨, 내가 지연이 헐떡이는 속삭임으로 쥐어짜듯 말했다. 입 다물어. 지원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찾아온 침묵을 깨는 것은 민우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는 규칙적인 기계음 뿐이었다. 이 단조로운 기계음이 그녀가 맞이한 새롭고 끔찍한 현실의 초를 세고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이자 그녀 아이의 아빠. 잠든 얼굴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그토록 잘 알고 매일 아침 입을 맞추던 이목구비는 이제 거짓말에 더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그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녀에겐 더 이상 그를 만질 권리가 없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올림픽대로 위 비싼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이웃집 여자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물러섰다. 몸이 돌처럼 굳어갔다. 그녀를 버티게 해주던 아드레날린이 증발하기 시작했고 발끝에서부터 깊고 납덩이 같은 피로가 몰려왔다. 배가 무거워졌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그녀는 숨을 멈췄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더니 안에서 강하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그들을 감싸고 있는 불안감에 항의하듯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말없는 연대의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둘뿐이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뿐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 고통의 체스판에서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지난번 루프탑 바비큐 파티 참석을 확인하기 위해 딱 한 번 통화했던 연락처를 빠르게 찾았다. 지연의 남편 정현우. 사교적이고 잘 웃는 아내의 옅은 그림자처럼 항상 조용하고 과묵했던 건설 엔지니어. 자신처럼 이제 곧 세상이 뒤집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잠시 그녀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참이었지만 옆 병상에 나란히 누워있는 지연과 민우의 모습을 보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끝까지 밝혀져야 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두 명의 피해자를 낳았고 그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병실을 나와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병원 안뜰이 내다보이는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서울의 밤은 이미 춥고 무심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폭발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원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어둠이 병원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현우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가 학원에 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저녁을 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거짓말의 평범함이 그것을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까지 자신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익숙한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 차분하고 피곤하며 평온했다. 여보세요. 지원은 입안에 도는 아드레날린의 쇠맛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의사처럼 건조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했다. 어떤 감정이든 드러내면 히스테리나 횡설수설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현우 씨, 안녕하세요. 802호 이지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아래층에 사는 임신부, 지원 씨, 무슨 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임신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뭔가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상황의 아이러니가 견딜 수 없었다. 아산병원으로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기계적일 만큼 단호하게 들렸다. 지연 씨 일입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지원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침묵과도 달랐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한 공백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추측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끈적하고 무거운 진공 상태였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그가 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을 거의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웃의 전화, 병원 이름, 다급함, 그리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아내의 부재. 순식간에 그의 신뢰라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차분하고 피곤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돌처럼 메마르고 단단한 목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어떤 질문도 자세한 상황을 묻는 말도 없었다. 질문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확증이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싹을 틔우기 위해 진실의 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우처럼 과묵하고 관찰력 있는 남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법이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은 이유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질문이 누구와 함께였냐는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을 그 대답은 직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나 강도 사건 같은 평범한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사적이고 썩어빠진 무언가에 숨겨져 있었다. 지원은 휴대전화를 넣고 다시 플라스틱 의자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이 통화가 그녀의 남은 기력을 모두 앗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공범이자 피해자이며 세상의 끝을 알리는 전령이자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1분 1초가 작은 영원 같았다. 그녀는 복도의 소란스러움을 지켜보았다.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우는 보호자들,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의 의사들, 고통과 안도의 축소판, 그리고 그녀는 다음 막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개인적인 비극의 진원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했다.
본능적으로 배에 손이 올라갔다. 난파선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 아기가 다시 꿈틀거렸다. 아니, 발을 찼지만 이번에는 마치 그녀의 피로를 느끼기라도 한 듯 부드러웠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아이는 거짓말의 폐허 위에 지어진 집에서 자라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이 가짜로 판명된 아버지, 그리고 무너진 결혼 생활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어머니는 갖지 않을 것이다. 이 발길질은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한 생명이 온전히 그녀의 힘과 용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였다. 배신이 주는 고통은 엄청났지만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이 존재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그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약 25분 후 그녀는 그를 보았다. 복도 끝에 정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걸음을 주체하며 빠르게 걷고 있었지만 어깨의 긴장감과 매서운 걸음걸이가 내면의 폭풍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에게 멈췄다. 그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속을 알 수 없는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평소 차분했던 그의 눈은 짙게 가라앉아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핏대가 뛰고 있었다. 그에겐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의 내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이는 어딨습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원은 말없이 일어나 녹색 커튼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배신으로 묶인 채 대재앙의 진원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원치 않는 동맹이었다.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에게서 기묘하고 암울한 전우애를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고 그가 거칠게 커튼을 젖힐 때 한 걸음 뒤에 멈춰 섰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우는 여전히 마취에 취해 자고 있었고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기념비처럼 지연은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늘어뜨린 채 막 일어나려는 듯했다. 지연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시 지원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공포로 일그러졌다. 현우를 본 순간 문턱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다. 병실 안의 공기가 희박해졌다. 민우의 모니터 기계음이 일어나는 상황을 조롱하는 듯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심한 메트로놈 같았다. 지연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마른 흐느낌이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는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현우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는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배신당한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고 이어서 옆 침대에 잠들어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의 얼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스쳤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누구야?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것은 사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이곳에 있는 이유, 그녀의 늦은 귀가, 의문의 전화 통화, 그리고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미묘한 거리감에 대한 것이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남지 않은 사람이 흘리는 절박하고 추한 울음이었다. 실수였어. 현우 씨, 실수야. 그녀는 흐느끼는 와중에 더듬거리며
달고 다른 공허한 말들을 내뱉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것은 정확히 그가 생각하는 대로였다. 그녀의 부정은 그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었다. 현우는 대답 없이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시선을 지원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에는 무언의 질문, 확인을 구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맞받아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 모두요. 지원은 자신이 작동시킨 재앙에 침묵하는 목격자로서 문가에 굳어 있었다. 그녀는 통쾌함도 복수의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공허함만 느낄 뿐이었다. 현우의 고통을 보는 것은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똑같은 굴욕감, 똑같은 불신, 똑같이 속아 넘어간 바보가 된 기분을 보았다. 그녀에게 임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녀를 부러워하는 척했던 여자가 남의 남편과 놀아나다 들켰다는 이유로 지금 그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그때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한 가지 세세한 부분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지연이 앉아있는 자세, 그녀의 두 손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의심이 지원의 머릿속에 피어올랐다. 이 모든 상황을 더욱 기괴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의심이었다.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지연의 거의 무의식적인 그 제스처에 꽂혔다. 방금 전까지 필사적으로 허공을 휘젓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하복부를 보호하듯 얹혀 있었다. 지원은 그 몸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본능이었다. 과부하가 걸린 지원의 뇌는 예전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단서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다. 임신 초기에 대해 지연이 끊임없이 물어보던 질문들, 엽산과 임산부 비타민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 단순히 지원의 선택에 관심을 갖는 척 가장하며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이 꺼냈던 아기 이름에 대한 대화, 그때는 그저 다른 사람의 임신에 대한 여자의 친근한 호기심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끔찍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에게 임신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여자가 스스로 임신을 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번개처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어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얼음물 같았다. 공기는 더욱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지연의 울음소리, 현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 모니터의 삐 하는 소리까지 이 귀가 먹먹해지는 깨달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색 소음으로 변해버렸다. 지원은 넉넉한 환자복에 가려진 지연의 배를 쳐다보았다. 자신처럼 뚜렷하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자세가 있었다. 아주 극초기 지연의 비밀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결과물이었다. 자신의 고통에 빠져있던 현우는 지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충격의 자리를 분노가 서서히 채워가고 있었다. 실수라고.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실수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할 길을 놓치는 게 실수야, 지연아. 실수는 공과금 내는 걸 깜빡하는 거고. 그런데 서울 외곽에서 이웃집 남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선택이야. 네가 매일같이 했던 선택. 그의 모든 단어가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지연이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무너져 내리는 이 난파선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뭘 말하려고 했는데
현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몰아붙였다. 네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아니면 저 임신한 아내가 애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뒤통수라도 칠 작정이었나? 지원의 임신에 대한 언급이 허공에 맴돌았다. 현우는 잠시 지원을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두 부부 사이의 배신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해진 배신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분노를 밀어내고 경멸이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옆 침대의 민우가 뒤척이기 시작했다. 마취가 풀리고 있었다. 그는 목 깊은 곳에서 낮게 신음하며 밝은 빛에 눈을 깜박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울고 있는 지연이 보였고 금방이라도 덮칠 맹수처럼 잔뜩 긴장한 채 그녀 위에 서 있는 현우가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지원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자신의 모든 죄책감을 투사할 수 있는 하얀 도화지 같았다. 여보, 그가 속삭였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지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감정도 쏙 빠진 텅 빈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분노나 눈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두렵게 했다. 민우가 의식을 되찾자 병실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현우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분노의 새로운 표적이었다. 너, 그가 혐오감을 담아 내뱉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나랑 악수하고 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내 뒤에서는 내 마누라랑 잤어? 민우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의 통증 때문에 신음을 내며 다시 뒤로 물러났다. 현우 씨, 진정하시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는 자신을 수없이 위기에서 구해줬던 성공한 영업사원의 직업적인 회유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저 비참하게 들릴 뿐이었다. 얘기? 현우가 씁쓸하게 코웃음을 쳤다. 메마르고 기쁨 없는 웃음이었다. 우린 할 얘기가 없어.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그는 다시 지연을 향해 돌아서며 자신의 고통의 근원지로 돌아갔다. 다 끝났어. 최지연. 짐 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바로 그때 지연의 절망이 극에 달했다. 그때 남편, 집, 안정된 삶. 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그녀가 가장 끔찍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우 씨, 나 임신했어. 방 안을 채운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이제 모니터의 기계음이 귀청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다. 현우는 그대로 굳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불신이 떠올랐다. 다른 침대에 누운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굳어졌다. 그 역시 몰랐던 사실이었다. 이것은 지연이 오직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의 일부였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결국 사실이었다. 의심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새로운 힘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두 발로 버티게 하고 이 비극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얼음 같은 에너지의 파도였다. 현우는 지연의 배를 쳐다보더니 다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뇌는 이 정보를 배신의 연대표 안에 끼워 맞추려 열띠게 움직이고 있었다. 임신. 그가 반복했다. 그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낯설게 들렸다. 찰나의 순간 다른 상황이었다면 기쁨이었을지도 모를 무언가가 그의 눈에 스쳤지만 그것은 곧 도끼 품은 의심에 의해 꺼져버렸다.
그는 민우를 쳐다보고 다시 지연을 쳐다보았다. 말은 필요 없는 질문이었다. 그의 얼굴의 모든 긴장된 근육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내 아이가 맞아? 당연히 현우 씨 애지.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를 설득하려는 절박한 시도에 갈라져 있었다. 우리 계속 노력했잖아. 기억 안 나? 현우 씨, 애 맞아. 맹세해. 하지만 그 맹세는 거짓으로 들렸다. 한 번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결코 뽑아낼 수 없는 잡초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이 절망적인 순간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뒤가 구리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나누지 않았고 방패이자 감정적 협박의 무기로 사용했다. 한편 민우는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지연을, 그녀의 배를, 그리고 지원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완전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안전한 일탈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기가 다른 남자의 아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고 자신의 진짜 아내는 합법적인 후계자를 품고 있다니 얼마나 끔찍한 대칭인가. 지원은 마치 영화를 보듯 기묘하게 동떨어진 기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형체들이 움직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는 것을 보았다. 임신 소식으로 남편을 붙잡아 두려다 지연 스스로 판 함정을 보았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했다. 친자 확인이라는 이름의 폭탄.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다음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쓰라린 인정,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깊은 노인처럼 몸이 무겁게 움직였다. 그는 문 쪽으로 향했다. 지원을 지나치면서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1초 동안 그의 어깨가 처졌고 그녀는 그들이 공유하는 고통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침묵과 두 삶의 폐허를 남긴 채 떠났다. 방 안에는 앙상한 밑바닥을 다 드러낸 삼각관계에 세 사람만 남았다. 지연은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민우는 허공을 응시했다. 부러진 팔은 이제 그가 가진 고통 중 가장 하찮은 것이 되었다. 그리고 지원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민우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지원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는 증오가 아니라 마치 실험 대상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처럼 거의 학술적인 호기심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뭘 설명할 건데, 민우 씨? 그녀가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몰래 바람 피운 거? 내 친구인 척하던 이웃집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아니면 내가 당신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뻔뻔함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것까지 얹어졌네. 그녀의 시선이 그 시선을 피하며 움츠러든 지연에게로 옮겨갔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지원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메스처럼 공기를 갈랐다. 당신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망가뜨렸어. 대체 뭘 위해서? 누구 애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저 임신한 여자 때문에.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네 돈 여슬이라.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대답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고 자신들이 저지른 선택의 잔해 속에 두 내연녀와 내연남을 단둘이 남겨두었다. 복도에 나온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접수 창구를 지나 유리 자동문을 통과해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릴 때까지 걷고 또 걸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를 태웠지만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뿐이었다. 이번이 그녀가 이 이야기에서 희생자가 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정의를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병원 유리문이 지원 뒤로 닫히며 병원 내부의 소음을 차단했고 그녀는 밤의 차가운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바로 차로 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들의 노란 가로등 아래 텅 빈 콘크리트 벤치로 걸어가 앉았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바지 천을 뚫고 들어왔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비되어 눈물로 바뀌기를 거부하는 날카로운 고통과 생각의 폭풍을 감싸는 껍데기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겐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한참을 앉아 큰 길로 지나가는 차들을 눈으로 따봤다. 그 차들 안에는 각자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삶이 있었다. 사람들은 가족의 품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하다는 단어가 이제는 외국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고 두 개의 병상과 발가벗겨진 거짓말이 있는 병실이 그 경계선이 되었다. 그녀가 민우에게 했던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 그녀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가족이라면 첫 번째 폭풍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은 이 결말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파괴되어 있었을 것이다. 배신은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눈먼 행복 속에서 애써 무시하려 했던 균열을 드러낸 진동일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새로운 순서로 맞춰지며 흉측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영업 목표를 채워야 한다며 떠났던 민우의 출장들,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할 때마다 시승 중에 손님에게서 밴 냄새라고 변명하던 일들, 미묘한 거리감, 이제는 침대 협탁 위에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던 휴대전화, 하루가 어땠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짜증을 내던 그의 모습, 업무 스트레스나 임산부의 호르몬 탓으로 돌렸던 그 모든 신호들이 이제는 위험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눈먼 믿음 속에서 그 거짓말이 자라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병원 문이 다시 열리고 복도에서 보았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원 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원이 눈을 들었다. 이제 갈 겁니다. 그냥 잠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간호사가 머뭇거렸다. 직업적인 연민과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남편분이 계속 찾으십니다. 많이 불안해하셔요. 지원은 역겨움에 숨이 턱 막혔다. 불안해한다고. 자기 감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해한다고 집에 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환자분은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남편분이 돌아오셨어요. 지금 원무과 사회복지사랑 얘기 중이십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우가 돌아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서진 채 이곳을 떠났던 남자가 다시 고통의 진원지로 돌아왔다. 어쩌면 책임감 때문일 수도, 어쩌면 완전한 이별을 위해서일 수도, 아니면 지연이 외쳤던 그 끔찍한 단어, 임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이의 출처가 의심스럽더라도 아이는 단순히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충동에 이끌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이 밤, 그녀가 목격해야 할 마지막 한 막이 더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지만 응급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가 알려준 곳, 사회복지 상담실 옆에 작은 대기실로 갔다. 복도의 기둥 뒤 안전한 거리에 숨어 그녀는 유리 칸막이 너머로 그들을 보았다. 현우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에 팔꿈치를 댄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가능한 일을 수습하려 애쓰는 지친 표정의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유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애원하는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손짓을 하며 울면서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그리고 바로 그곳 차가운 조명 아래의 멸균된 방 안에서 거짓말의 마지막 꺼풀이 벗겨졌다. 나중에 이 절망적으로 또렷한 순간에 지원이 연락했던 아는 의사를 통해 그녀는 그 방에서 오갔던 대화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된다. 다가오는 상실의 압박 속에서 짜낸 지연의 고백은 반쪽짜리 진실과 조작이 뒤섞인 비참한 잡탕이었다. 그녀는 민우와의 관계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고백했다. 몇 년 전 그들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직후 짧게 만났던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합의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몇 달 전 그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현우의 신뢰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가장 잔인한 세부사항은 바로 시간의 순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 민우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아이는 천지신명께 맹세코 현우의 아이였다.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던 시기에 생긴 아이였다.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던 그들의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가까워지는 대신 그녀는 공포에 빠져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집에서는 채워지지 않던 아드레날린과 관심의 도피처를 민우에게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민우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나약함이었고 멍청한 실수였으며 불안정한 순간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었다고.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그를 계속 만났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거짓의 감정 속에 사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결혼 생활, 두 가구, 두 가지 거짓말이 두 이기주의자의 경솔함으로 얽혀버렸다. 민우는 집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밖에서 스릴을 찾았다. 지연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아이를 임신한 채 자기 관계의 상처를 덮기 위한 반창고로 내연남을 이용했다. 그들은 비극적인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순간의 욕망을 위해 사명의 성인과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의 삶을 망설임 없이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원은 민우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의 부스러기마저 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고 쓰라린 경멸이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도 이 드라마를 조금이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열정 때문에 그녀를 배신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지루해서 허영심 때문에 값싼 감정의 유의를 위해 유부녀인 이웃과 바람을 피우며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그들이 쌓아온 가족, 아들 탄생의 신성함을 자신을 오락거리로 이용한 여자와의 더럽고 진부한 관계로 맞바꾼 것이다. 그녀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길고 공허한 시선으로 지연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것은 자기 집의 폐허를 바라보며
이제 어떤 기둥도 살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고 병원 정문을 지나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지원 역시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에겐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파괴는 끝났다. 그녀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아파트는 이제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 모든 물건, 벽에 걸린 사진 하나하나, 그들이 함께 골랐던 가구 모두가 거짓말의 목격자였다. 그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노란 베넷 저고리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에 닿는 천의 부드러움만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방을 허물지 않을 것이다. 그녀 스스로 이곳을 완성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건 첫 번째 전화는 변호사에게, 두 번째는 부동산에, 세 번째는 이삿짐 센터에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의 잔해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건축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차갑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모든 결정은 그에게서 멀어지고 이 집에서 멀어지고 805호 여자에게서 벗어나는 발걸음이었다. 민우는 다음 날 늦은 저녁에 퇴원했다. 그는 지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녀의 매력과 사과, 그리고 공허한 약속을 이용할 준비를 한 채 그녀가 그곳에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802호 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쌓인 박스들, 예전에 그림이 걸려있던 벽에 하얀 자국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의 메아리뿐이었다. 거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구인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종이로 된 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박민우라는 그의 이름이 지원의 우아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증오나 고통이 담긴 편지는 없었다. 단,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지원의 변호사가 이미 입수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본이었다. 그곳엔 빗길 과속이라는 사고 원인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마지막 초음파 사진 사본이었다. 완벽한 옆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 자기 아버지의 비열함을 전혀 모른 채 펄떡이는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단 한 문장이 적힌 작은 쪽지였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나는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서명은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민우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이 세 장의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모함에 대한 증거,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진, 그리고 그녀의 독립선언문이었다. 그는 초음파 사진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그저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짓눌렀다. 이혼은 빠르고 무자비할 만큼 효율적이었다. 지원은 변호사에게 협상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과 자유뿐이었다. 서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새로운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무가 우거지고 새 출발하기에 좋은 분위기에 아늑한 곳이었다. 공간은 더 작고 소박했지만 1제곱센티미터도 빠짐없이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이곳 벽에는 민우에 대한 기억이 스며들어 있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마주칠 위험도 없었다. 이곳은 중립지대이자 백지 상태였다.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평온함으로 아이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벽을 부드러운 회색으로 칠하고 거의 명상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설명서를 따라가며 직접 아기 침대를 조립했다. 나사 하나를 조이고 부품 하나를 연결할 때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였으며 그녀가 혼자서 생명을 낳고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민우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고독은 생산적이고 고요하여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면의 힘과 연결되도록 해주었다. 일주일 후 방이 완성되었다. 깨어진 가족의 파편 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한 여성의 튼튼한 기반 위에 지어진 평화와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다른 사람들의 소식은 공통으로 아는 지인들이나 이전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피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지연은 민우보다 이틀 늦게 퇴원했다. 현우는 자신이 뱉은 말대로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차가운 자비심을 베풀어 친자 확인을 위한 태아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 몇 주 후 나온 결과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았다. 아이는 정말로 현우의 아이가 맞았지만 이 생물학적 확인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신뢰는 너무나 깊이 파괴되어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고 동의했지만 그들의 결혼은 죽어 묻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네에서 왕따가 되고 내연남에게 버림받은 지연은 자신이 자초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 했다. 한편 민우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텅 빈 아파트는 그의 감옥이 되었다. 지원과 예전 삶의 부재는 말없는 방마다 그를 쫓아다니는 유령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두 번째 기회를 애원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유일한 소통은 변호사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는 일에서도 감을 잃었다. 스타 영업사원의 빛은 바랬고 고급차 매장의 영업본부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 팔고 다니는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사고가 난 지 3주가 지난 화창한 토요일 아침, 지원의 새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혹시 민우가 아닐까 하는 오랜 두려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외시경으로 내다본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발견했다. 바로 정현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다. 그는 살이 빠지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새롭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이걸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과 저와 제 변호사들이 드리는 제안서입니다. 혼란스러워진 지원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현우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결과지를 보았고 그 밑에 있는 법률 문서를 보았다. 그것은 합의서였다. 현우는 민우의 차를 소유하고 있던 딜러사 회사 차량보험로부터 자신이 받을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합의금 전액을 그녀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받아낼 꽤 큰 금액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지원의 숨을 쬐게 만드는 한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아이에 대한 공동 양육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원이 말했다.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간단합니다. 현우가 그녀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 아이는 당신 전 남편 때문에 부서진 가정에서 태어날 겁니다. 당신 아이는 같은 이유로 아빠 없이 태어나겠죠.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맹렬한 결의를 보았다. 제가 대용품이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축구하는 법도 가르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법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도 졸업식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원 씨,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고한 피해자들이고 부모들의 역사로 영원히 묶여버렸죠. 어쩌면 그 아이들이 가족처럼 함께 자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산조각 난 파편들을 이어붙여 만든 낯설고 다른 형태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소용돌이쳤다. 전례 없는 미친 재앙 같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깊고 거의 운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 혼자서는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일종의 시적인 정의였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파멸을 가져다가 이 배신의 무고한 유산이 된 두 아이를 위해 유용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요. 이건 진지한 제안입니다. 당신이 불쌍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는 지원을 서류와 함께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의 가능성 앞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일주일 후 호기심 많은 눈망울과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퇴원하는 날 그녀는 집에서 두 개의 꽃바구니를 발견했다. 하나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간단한 쪽지가 든 꽃이었다. 우리 아들 태어난 거 축하해. 용서해 줘. 그녀는 끝까지 읽지도 않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두 번째는 손으로 직접 쓴 카드가 꽂힌 소박한 들꽃 화분이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챔피언. 내 형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정연우 올림.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순간 지원은 해답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다시 일어선 게 아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된 뜻밖의 동맹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민우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바로 삶 그 자체일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뜻밖이며 너무나 꽉 찬 가족을 만들어 결국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의 존재 따위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무의미해지도록 만들 것이다.